TV조선 열혈 기자들이 직통으로 전해드립니다. 보도본부 핫라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엄상섭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도 일명 드루킹 사건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어제 저희 TV조선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욱 기자, 여당은 일단 정쟁 중단을 호소를 했죠. 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차게 발을 내딛는 순간에도 국회는 한국당발 정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은 지방선거형 정쟁을 멈추고 남북 정상회담 성공에 초당적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TV조선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박홍근 원내수석은 한국당은 방탄 국회 뒤에 숨고 유력한 종편방송은 범죄 수사를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정치기 부의장은 TV조선은 한국당과의 유착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야당은 언론 탄압을 규탄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요구를 했죠. 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특검을 통해 드루킹 게이트 전모가 드러나면 뭐가 허위 사실인지도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드루킹 수사는 군뱅이 수사로 일관하면서 언론에는 치밀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건 빈대미워 집에 불 놓는 격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세계일보 압수수색 시도를 비판하더니 정권이 바뀌고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재판에 넘기는 등 모두 7명을 기소했습니다. 한우리 기자, 수사 결과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출범 3개월 만입니다. 조사단은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 때문에 인사보복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을 계기로 꾸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이례적으로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사건과 2차 피해 여부를 수사해왔습니다.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서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결국 안 전 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 업무에 관여한 전 법무부 인사 담당 검사 2명은 대검찰청이 징계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이 밖에 조사단은 검찰 내 성추행을 전수조사해 현직 부장검사 1명을 구속 기소했고 전직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차례 기각돼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서 검사의 인사불이익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면 조사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조사단은 앞으로 재판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부에서 TV조선 한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이제 분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정은 예상대로 걸어서 군사분계선 넘는다 그러는데요. 청와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내일 오전 9시 30분경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합니다.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T2와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습니다.
김정은이 걸어서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예상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올 것이냐, 차로 타고 와서 걸어올 것이냐 했는데 결국에는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거는 걸어서 오는 걸로 아하, 예. 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내일 오전 이제 9시 30분에 이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이 남북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이제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정은은 일단 판문점 T1, 그러니까 중립국 감독위원 그 회의실과 T2, 그 군사정전위원회, 또 T3, 실무장교 회의실 사이를 통로에는 그 이제 군사분계선을 표시해 놓은 폭 50cm, 높이 5cm의 콘크리트 연석들이 놓여 있는데 여기를 이제 드디어 발로 걸어서 넘어온다는 겁니다. 노청성이 넘어왔던 그 옆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일단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을 이제 맞이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마중을 할지 아니면 거기서 서서 기다려서 악수를 할지는 내일 또 아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안 밝혀졌군요. 그렇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뭐 그래도 그 위에 서서 악수하는 게 저 사진도 찍기도 좋고 상징적 의미도 크겠죠. 약간 여기 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9시 반에 만난다 그랬죠. 예.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북한 시간으로 하는 건데 이 행사는 우리가 호스트하는 거니까 우리 시간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이제 9시가 되는 거죠. 30분 단위로 지금 북한 시간, 평양 시간하고 우리하고 지금 엇갈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 위주로 지금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시간은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김정은이 의장대 사열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남한 땅을 밟는 그 최고 지도자로서 처음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국군 의장대 사열까지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경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에 있는 그 판문점 광장에 이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도착을 하면 이곳에서 이제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행사를 갖게 되는데요. 예.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민군 의장대 사열을 받았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장대 사열은 자유의 집이나 평화의 집 앞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간이 협소해서 150명 규모로 조금 적게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예. 또 예포 발사 등 의전도 생략된다고 합니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장대 사열할 때 국가 연주나 국기 개항 같은 의전도 생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 이벤트도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뭘까요? 보겠습니다. 양 정상은 65년 동안 대결과 분단의 상징이던 군사 분계선 위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함께 심게 됩니다. 소나무 식수에는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사용하고 식수 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한강수를, 문재인 대통령은 대동강물을 주게 됩니다. 소나무를 심는다는데요? 네, 그 남북 정상들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첫 일정으로 오후에 첫 일정으로 소나무를 심게 되는데 예.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심는 장소는 들으셨다시피 군사 분계선인데 여기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하던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냐도 중요한데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해인 1953년생 소나무, 꽤 큰 소나무이죠. 그 소나무를 이제 심게 되는 건데 또 뭐 흙이나 물도 다 상징이 있습니다. 흙은 한라산과 백두산 흙을 섞게 되고 물 역시 한강수, 대동강수를 섞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 심는 것에도 그 하나하나의 남북 화합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식수 표지석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를 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소나무 심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청와대가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청와대 아이디어는 예. 모르지만 제 기억에는 그 저희가 화요일날 토론할 때 그 기념식수하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아마 영부인들이 아마 심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한번 예. 나왔죠. 네. 영부인 대신에 그랬는데 뭐 결국은 남북 정상들이 심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측이 공동 식수를 제안을 했고 예. 북측이 우리가 제안한 수종과 문구 등을 모두 다 수락을 해서 순조롭게 성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함께 또 산책도 한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이 근데 판문점이 저는 안 가보긴 했는데 화면으로 보면 되게 좁거든요. 어디를 산책을 할 건지 청와대는 바로 이곳을 낙점했다 그럽니다. 보겠습니다. 공동식수를 마치고 나면 군사 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양 정상이 친교 산책을 하면서 담소를 나눌 예정입니다. 도보다리는 뭐예요? 이게 걸어다니는 다리인가요? 도보?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요? 판문점 인근에 있는 다리인데 조그만 다리예요. 폭도 이제 좀 짧고. 근데 이게 이제 정전 협정 이후에 판문점 드나들 때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그 이제 판문점 주변 그 습지가 있는데 그 위에 약간 가니다리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 그래서 유엔사가 풋브리지라고 한 걸 갖다가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도보다리 이렇게 진짜 붙였거든요. 걸어다니는 다리군요. 네, 그렇죠. 뭐 차가 지나다니는 그런 다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도보다리 확장 공사를 좀 진행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도보다리가 그 확장된 부분에 그 군사분계선 표식이 위치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남북 정상이 함께 거기까지 걸어간다. 그게 이제 큰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게 일단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둘이 산책을 하면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뭔 얘기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 행사가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될 수도 그렇습니까? 있어요. 네, 저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일하게 도청을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딱 두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저기는 중국도, 미국도, 남도, 북도 아무도 듣지 못하고 딱 김정은, 문재인 두 분만 딱 얘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진짜 허심탄회하게 뭔가를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는. 오전에 정상회담을 하면은 아마 양쪽의 입장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양쪽 모두 뭐가 걸림돌인지 알 거라고요. 예. 그럼 저런 자리에서 솔직한 그 얘기로 한번 그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2000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그 순환공항에 도착했을 때 평양 시내까지 김정일 위원장하고 차를 타고 같이 갔어요. 예. 두 사람만 탔기 때문에 그때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직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아마 지금 이번에 내일 나눌 얘기도 아마 한동안은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네. 정말 두 분만 그냥. 그래서 이 일정이 오후에 있나 봐요. 오전에는 확대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도보를 한 다음에 산책을 한 다음에 두 분만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원님 말을 따져보자면은 이 일정을 오후에 넣은 이유도 다 있겠네요. 아니 김여정도 온다면서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이 그 수행원 명단 총 9명 중에 이제 포함이 된 건데 김여정과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함께 내려왔던 명목상 국가수반인 92살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다 와요? 네. 그런데 이 북한의 수행원 명단을 보면은 북측 최고 수뇌부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리명수 총참모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명수의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정경두 합동참모의장을 공식 수행원에 급하게 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설주는 안 오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꼭 한 사람은 평양을 지켜야 한다고 북한의 어떤 그동안 계속 관습에 의하면 꼭 한 명은 평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김여정이 온다 그러면 결국엔 리설주가 평양을 어쨌든 간에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근데 아직은 미죠. 네. 평양을 지킨다면 뭐 꼭 지킨다면 김여정이 지키겠지. 그러니까 김여정은 오기로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설주는 백두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사로 등극은 했지만. 아니 근데 군수뇌부들이 이렇게 온다? 네. 이거는 군사적인 얘기는 사실은 안 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거 주한미군 또 뭐 얘기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주한미군 철수를 만약에 그 북한에서 얘기한다면은 아마 토요일자 전 세계 모든 언론의 일면 톱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에 요구했다고 아마 그렇게 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는 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죠. 최근에 그 재밌는 기사 하나 났죠. 폼페이오가 평양에 왔을 때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아서 중국이 불만을 품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기사죠. 주한미군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잠재적으로 일본, 심지어 미국의 어떤 분들은 한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그 주한미군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한미군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물어봤으니까 이 기회에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비핵화를 얘기하고 또 주한미군 철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훨씬 중요한 건 주한미군 철수 문제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걸 억진할 수 있어요. 예. 한미 동맹으로 또 예. 일본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나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는 동북아 정세가 완전히 바뀌는 게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거고 예. 그 공백을 채우려고 중국, 러시아, 일본이 다 달려들 겁니다. 남한에 생긴 공백을 채우려고 북한까지 달려들 거예요. 예. 굉장한 위기 상황이 되고 1949년에 이미 그 주한미군이 한번 철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쟁 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비핵화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고 무슨 비핵화의 협상 대상으로 올려놓을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뭐 각종 이벤트들 다 좋습니다. 뭐 김정은이 걸어오는 것도 좋고, 그 뭐 기념식수 하는 것도 좋고, 뭐 이게 같이 산책하는 것도 좋고, 뭐 환영 만찬에 뭐 별것 다 오는 거 다 좋은데요. 그거 사실 뭐 사진 찍고 방송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핵심은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영구 불가결한 정말 핵 포기를 할 것인가, 폐기할 건가? 이건데 사실 그 얘기는 지금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도 계속 발표하는 게 밥 뭐 먹나 뭐 하나 이런 것만 계속 얘기. 이 회담은 비핵화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비핵화만 안 돼 있는 거죠. 다른 건 다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조금 흘러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조금 그 핵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들이 적어도 미국하고 북한 간에는 오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이 있게 또는 강력하게 얘기가 오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전에 이제 그 유고에서 그 보스니아 사태가 났을 때 그 미국의 홀브룩 특사가 가서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을 만나서 그 담판한 적이 있거든요. 당장 코소보에서 학살 중단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공습하고 당신 전범으로 기소하겠다. 그때 그 밀로세비치 대통령이 망설였거든요. 며칠 뒤에 공습하고 그 사람 전범 재판에 넘겼어요. 그럴 정도로 강력한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배짱이 맞는다는 얘기도 아마 그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아마 지금 그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 같냐면은 미국이 자 당신들 가진 핵무기 다 내놔라. 그리고 우리가 사찰단 뭐 몇백 명 와서 무제한 사찰하겠다. 이 정도까지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공습 때릴 수도 있다. 뭐 거의 그런 분위기로요? 그건 그 다음 얘기지만 그 공습과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전략 자산들이 그 북한 상공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의 그 좌표를 찍고 간 거예요. 전략 자산들이. 근데 그게 몇 개냐 하면은 지금 뭐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지금 그 새로 그 주한미군 미국 대사로 임명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코피 작전이 아니라 일어나면 전면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핵 협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진전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마 이제 미국 간의 회담을 통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정부도 그런 걸 알고 또 같이 미국과 협력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내일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그렇지만 아직 그 북한이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정리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덜한 성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임종석 실장이 그러니까 지금 준비위원장이죠. 브리핑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 약간 고민이 아직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에도 북한에도. 아니 근데 아까 문승진 앵커는 김여정이 오니까 리설주는 안 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리설주 부분이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안 오면 안 온다고 브리핑을 했을 텐데 청와대도 온다는 얘기도 없고 안 온다는 얘기도 없고. 저는 아마 오기로 이제 합의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합의는 했는데 그 9시 반에 같이 올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 앉아 있을 아마 이제 때가. 만찬 행사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몇 시에 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호나 의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공개는 늦추는 것 같고 만약에 그 리설주가 오는 게 정말로 확정이 안 돼서 그 지금 발표를 못 하는 거라면은 그건 아마 이 비핵화 그 의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비핵화 문제 때문에 문 대통령이 얼굴을 붉히면서 김정은이랑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부인들 같이 있는데 좀 얼굴 붉히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판문점 평화의 집,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개봇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가구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요. 청와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상이 주요한 의제를 다룰 2층 회담장 내 정상회담 테이블 폭은 2018mm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2018년을 상징합니다. 이 테이블 상판은 딱딱한 사각형이 아니라 둥그런 형태입니다. 휴전선이라는 물리적 경계와 분단 65년이라는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이고 남북이 함께 둘러앉아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으면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테이블에도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념식수에도 뭐 물, 흙, 나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었잖아요. 테이블이라고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의미가 다 있습니다. 지난 2000년과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은 1, 2차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2018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이라는 숫자가 테이블에 반영이 된 건데 두 정상이 마주 앉을 거리를 2008로 맞춘 겁니다. 2018로? 네, 2018로. 그렇죠. 그러니까 원형 테이블의 끝과 끝이 2018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는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테이블이 한 뭐 200m, 200c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사이를 두고 앉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2018이라는 숫자를 테이블에까지 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내년에 만나면 1cm, 1m 늘려야 되나? 그러니까 두 분이 사실 정상이 악수를 하고서 뭐 앉겠지만은 만약 2m 정도 되면은 정말 악수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리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회담장 곳곳에 남북 평화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남북 정상이 앉을 의자 등받이 최상부를 보시면요. 한반도 문양이 있죠. 여기에 근데 독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번엔 독도가 들어가는군요. 네, 독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담장 그 바닥 아까 전에 잠깐 보였는데 짙은 하늘색이거든요. 그거 역시 뭐 평화의 색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이 2층 그 회담장에 동시 입장하게 되면은 바로 정면에 걸려 있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강산 작품입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 그 한라산 그 관련 작품이 걸려 있었는데 이번에 바꿨다고 그래요. 신장식 작가의 그 상파일담에서 본 금강산으로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금강산 그림에는 나름의 사연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004년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뽑혀서 금강산에서 북한의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도 어머니 모시고 처음으로 이모를 만났습니다. 이 그림 앞에 마련된 그 단상에서 이제 악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생중계되는 모든 발언까지 해서 아마 이 그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사연을 좀 소개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상들의 패션. 과연 김정은이 뭐 입을까? 인민복 입을까? 양복 입을까? 아니면 뭐 캐주얼을 입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인민복들을 많이 입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양복을 많이 입고 심지어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올해 신년사도 그렇고 작년에 열병식 할 때도 그 양복을 입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정에 보면 정상 국가로 가는 이제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는 인민복을 입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는요? 만약에 그 김정은이 양복을 입고 온다면은 좀 핵과 관련해서 어떤 좀 합의가 이루어져서 양국 그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그런 이벤트까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인민복을 입고 와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에 갈 때도 그 인민복을 입고 갔었죠. 시진핑 그 주석을 만날 때도. 근데 다만 이번엔까지는 인민복을 입는데 아마 트럼프를 만날 때쯤에는 아마 양복을 입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트럼프 만날 때는 왜 또 양복이에요? 진짜로 이제 판문점은 이제 약간 특수한 지역이고 싱가포르이 됐든 뭐 울란바토르가 됐든 그 정상회담 하게 되면은 진짜 국제사회에 데뷔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좀 더 양복을 입고 좀 국제적인 패션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죠. 원승진은 그건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요? 이번엔 저도 인민복을 입고 올 것 같고요. 인민복? 그렇습니다. 이거 봐야 되겠는데 인민복은 진짜 입고 올지. 저는 또 파격적으로 뭔가 다른 거 입고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넥타이로
정치적 상징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뭐 문 대통령이 주로 중요한 자리에는 대부분 파란색 계열의 타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이제 다가오면서 얼마 전에 청와대가 경내 사무실에 걸린 사진을 교체했는데 이때도 하늘색 배경에 파란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뭐 돌이켜 보자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도 파란색 타이를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저렇게 트럼프와 색깔이 겹치기도 했었죠. 또 외교 무대에서는 주로 파란색 넥타이를 했는데 하지만 시진핑 주석과 만날 때는 중국인이 선호하는 이렇게 붉은 넥타이를 착용하기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모두에 무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색깔을 고를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예상해 봤습니다. 3가지요? 네, 남과 북이 공존하는 의미에서 붉은색과 푸른색이 교차하는 줄무늬를 그런 넥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지금 계절상 봄이고 이번에도 계속 하나의 봄 이런 게 환속 영상의 주제가 됐었던 만큼 예. 봄을 상징하는 화사한 노란색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한반도기 상징하는 하늘색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색 타일을 할지 내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정상이 한 번도 입은 모습은 못 봤습니다만은 여하튼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니까 두 분 다 한복을 입고 이렇게 딱 만나는 것도 파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아니 근데 이 역사적인 순간을 북한 주민은 못 본다면서요. 우리는 다 생중계하는데 저희도 TV조선 15시간 생중계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혹여나 이 김정은이 생중계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일단 우리 측한테는 일단은 그 생방송을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 결국에는 이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 생방송을 안 한다고 생중계를 안 한다고 합니다. 예. 북한 최고지도의 행보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도 내심 생중계를 기대하겠지만 이 생중계를 하지 않고 주요 포인트에 취재진이 촬영을 해서 예. 그리고 아마 이 녹화 편집을 녹화로. 해서 아마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아마 방송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만찬 우리가 준비하는데 왜 일본이 만찬 요리에 대해서 뭐 딴지를 걸었다 그래요? 일본이 이제 딴지를 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독도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도 왜 독도 새우 가지고 굉장히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일본에서 반발을 했었었죠. 비싼데, 예. 그렇지만 뭐 우리는 올리긴 했었고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만찬 테이블에 독도 디저트가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봄꽃으로 장식한 그 망고무스 위에 화이트 초콜릿으로 만든 하늘색 한반도기. 이게 이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게 그 뭐 민족의 봄이라는 독도 디저트입니다. 독도 디저트는 아니고 디저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한반도 모양이 있고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까지 또렷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선 독도 디저트로 불렸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걸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한번 보시죠. 이번 국빈 만찬의 메뉴와 초청 대상은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 측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당시에 우리 정부가 독도 새우를 식재료로 쓰자 이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고 나섰었고 또 특히 그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초청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일본이 굉장히 뭐 한미일 관계에 악영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었죠. 김정은 지금 뭐 하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악재가 생겼었잖아요.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큰 교통사고가 나서 중국인들이 많이 사망을 했는데 김정은도 일단 뭐 정상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일단 김정은은 북한에서 그 교통사고로 숨진 중국인 관광객들의 시신과 이 부상자를 후송하기 위한 전용 열차를 편성하도록 하고 직접 평양역에 나가서 배웅까지 했다고 합니다. 직접?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은 이 중국 측의 위문 전문가 또 위문금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북중 관계가 급속히 어떻게 보면 개선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불의 사고에 대해서 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정은이 직접 나서는 이 파격적인 수습 조치하는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드루킹 관련 소식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작년에 드루킹 일당 계좌의 8억 원 자금 흐름 이거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는데 일단
검찰 해명이 나왔습니다. 네, 원래 이거 그러니까 사건이 선관위가 지난해 5월 그 대선 전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었고 이게 이제 검찰 그 고양지청이 넘겨받았지만 지난해 말에 무혐의로 나왔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공모의 8억 원 계좌 의혹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해명을 한 건데 일단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계좌가 136개 포함해가지고 모두 139개 계좌를 분석을 했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정치권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자금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 지금 정치권에서 들어온 자금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군요. 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에 입금된 그런 내역들을 보면은 일단 외부에서 들어온 뭐 소위 말하는 뭉칫돈 같은 건 없었고 예. 경공모 회원 1,200여 명이 만여 차례에 걸쳐서 소액으로 입금한 그런 뭐 회비 그리고 왜 비누도 판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뭐 10,000원 정도 하는 비누값 등이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가 돈이 15,000여 차례에 걸쳐서 들어왔으니까 평균 한 5만 원가량 입금된다. 그럼 이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을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공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비누 판매 뭐 일각에서 뭐 다단계식 비누 판매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예. 또 강연 등을 통해서 좀 이렇게 돈을 벌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강의비하고 물품 판매 대금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이제 온라인 강의는 매주 주말에 토요일마다 이제 강의를 해서 오프라인 강의가 3만 원이고 온라인이 2만 원이니까 9만 원 정도 되네요. 한 달에 9만 원. 친환경 비누 주겸이라든지 그 원당 수입해서 파는 것, 유상균은 꽤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돈 8억 원은 검찰이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돈 문제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댓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에 의심되는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걸 다 무혐의 처리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작은 문제는 지금 이제 저렇게 해명을 했으니까 예. 큰 허점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검찰 발표 때도 하고 싶은 계좌 추적을 다 못했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연계 계좌를 다 못했다고 했으니까 법원이 영장 안 내줬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막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검찰은 이 지금 드rum나무 출판사 이 사무실을 그 유사 선거운동 사무실로 보질 않았던 거죠. 그랬죠? 그냥 그 소액 주주 운동하는 무슨 뭐 경공모 그 활동하는 장소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댓글 조작들이 쭉 일어났던 거고 그 부정선거 그가 일어났던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 때 그런 똑같은 일이 있었다면은 그런 장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검찰이 그때 수사를 소홀히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경찰이 이걸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드루킹이 일명 두루미타운을 꿈꿨다라는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몇십억 원대 땅까지 다 봤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공모 회원들과 그리고 부동산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이 경공모가 회원들끼리 모여 사는 두루미타운을 계획한 것은 2011년 무렵이었는데 또 오늘 보도된 내용을 좀 보면은 드루킹이 2016년 말 파주 내 부동산을 다니면서 5천 가구가 머무를 수 있는 땅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매입을 시도한 것은 좀 비쌌나 봐요.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뒤쪽에 있는 임야 대지였는데 당시 부동산 업자가 대지 약 2만 평을 보여주니까 아 이거 드루킹이 이거는 너무 비싸다면서 3분의 1 정도의 규모로 좀 더 싼 땅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당시 그 부지의 시세가 3.3제곱미터당 한 250만 원으로 드루킹이 원하는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려면은 100억 원이 넘는 100억 돈이 원이요? 들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싼 땅을 알아봤었고 그래서 한 42억에서 84억 정도의 원하는 규모의 부지를 파주에서 파주 문산읍 일대에서 찾았다고는 합니다. 아니 드루킹이 조만간 입장을 밝힐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뭐 구치소에서도 어쨌건 뭐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나를 무슨 파렴치한 그리고 조금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을 몰아가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입장을 명예회복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이요? 다만 자신을
그렇게 모는 곳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드루킹이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 없는 거고 변호사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드루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누굽니까?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드루킹의 이 변호를 맡고 있는 사람은 오모 변호사인데요. 처음 드루킹 변호를 맡았던 윤모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윤모 변호사의 부탁으로 사건을 맡게 됐다고 해요. 윤모 변호사는 잘 아시다시피 경공모 핵심 멤버로 알려진 바가 있었는데 이 드루킹이 윤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두문 불출 중 이 경공모 회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드루킹이 올해 초부터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윤 변호사가 이혼 소송 변호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하. 아니 현재 그 변호인이 이 드루킹을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드루킹 모습이 어땠다고 합니까? 일단 뭐 굉장히 그 생활을 잘 하고 있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치소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 구속된 후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인데요.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문도 꼼꼼히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 말에 따르면은 드루킹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 드루킹은 구치소 첫 접견 때 여유 있게 웃으면서 이 변호사에게 아유 힘든 사건 맡아주셔서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유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가 보기에도 굉장히 안색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 또 구치소에 있지만 이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 말에 따르면 이 드루킹은 구치소 접견 시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 때문에 떨어진 걸 알고 있는데 열받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MB 아바타 언급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변호사는 외소한 외형과 다르게 굉장히 그 드루킹이 그 과시욕이 좀 있고 자신을 포장하기 좋아하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루킹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이 민주당 또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굉장히 격앙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알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과시욕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 안철수 의원도 지금 화날만 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드루킹이 만든 정치 이념 지도라는 것도 있다는데요? 뭐 드루킹이 만든 정치 이념 지도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공개된 걸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공동체를 좀 지향하잖아요. 실제로 그 출판사에서 생활했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했는데 공생을 추구하는 이제 공동체 자기와 이즘이 맞는 그룹으로 이제 문 대통령하고 친문, 그다음에 이제 학생 운동권 이런 분들을 포함시켰고 그 대척점에 이제 뭐 약탈적 기업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일베 같은 그 커뮤니티 사이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저기서 재밌는 거는 엊그제 이제 그 경기도 선거와 관련해서도 조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원을 지지하는데 또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시장은 너무 비판하지 말라 이런 거 했는데 그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베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아마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되게 독특한. 아니 어제 자유한국당이 제보받은 경공모 비밀 대화방 이거 대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거 아주 센세이션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경공모 회원이 자유한국당에 제보를 한 것인데 그제만 해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대화방에서 이런 내용이 오갔었다 이렇게만 언급했는데 이제 실제로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절대로 문재인 정권하고 어떤 연계가 있다고 티를 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이 우리를 모르냐 하면 안다. 우리가 실패하면 문재인도 죽고 문재인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보를 받았다는 대화방의 좀 더 자세한 대화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하고 어떤 연계가 있다고 우리가 티를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화방에서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곧바로 정권의 공격을 받을 테니까 우리가 연관이 있다고 말하지 말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우리를 모르냐 하면은 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그 어떤 동지에게 거는 기대보다 크다 이렇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문재인도 죽고 문재인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선풀 작업을 했고 그것은 팩트이고 그 이외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공격하면서 바로 대응하겠습니다라는 대화도 드루킹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한국당이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진위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드루킹은 본인의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 활동에 대해 자주 언급해 왔는데 한번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저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이 결과적으로는 대선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누가 평가해주고 아니고를 떠나서 정권을 우리가 바꾸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그룹 가운데 하나인 달빛 기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달빛 기사단이 댓글 조작을 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 매크로를 사용한다 이렇게 또 드루킹이 언급을 했다고요? 네, 뭐 달빛 기사단은 다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클럽 지지단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당 제보를 받은 대화방 내용 중에서 드루킹은 이번 일 대응 방식, 이번 일이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일 대응 방식이라는 제목에 그래서 달빛 쪽 매크로 프로그램도 있어서 달빛 쪽에서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경우에 그것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으로 드루킹이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이 달빛 기사단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했을 거라고 한번 저희가 의심은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드루킹은 또 앞서서 경인선 블로그는 아이디 촛보님의 소유인데 촛보는 현직 달빛 기사단이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드루킹의 조직인 경인선 블로그 운영자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인 달빛 기사단이라는 뜻이고요. 이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증거라면서 민주당에서는 이 선풀 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선풀이든 악풀이든 여론 조작이라는 본질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휴대폰 초기화하라 이런 또 지시까지 내렸다는데요? 결국에는 보안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쓴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거 역시 한국당이 제보받은 그 대화방 공개본 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번 일 대응 방식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텔레그램 그 이제 SNS 그 대화방이죠. 대화방 대화 내용을 싹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때 맞춰서 여러분의 그 휴대폰을 PC에 복사를 하고 또 초기화해야 된다. 뭐 방법은 뭐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결국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그 당할 경우까지 대비한 어떤 대응책들로도 추정이 되는데 드루킹이 여기다 이런 말을 했죠. 왜 포렌식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기화를 해야지 과거 채팅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대응책들을 계속 알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요. 김경수 의원 이 드루킹하고 계속해서 뭔가 연계가 있다라고 지금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통화 내역 조회 그리고 계좌 압수수색 영장 이거 검찰이 기각했다고요? 어제는 경찰이 그랬잖아요. 김경수 보좌관에 대한 그 영장 신청의 대부분을 기각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에 대해서 지금 부실 수사라고 이제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맞서서일까요? 그 검찰의 영장 기각을 연이어 좀 폭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날 김경수 의원의 통화 내역 조회 그리고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을 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뭐 다시 신청한다는 그런 계획이긴 한데 검찰 쪽에서도 지금 할 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뭐 영장도 신청하고 뭐 그 중에서 일부는 뭐 영장이 뭐 발부가 그러니까 그 청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되고 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수사 기밀 사항인데 왜 경찰이 이렇게 외부에 공표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약간의 검경 좀 갈등으로도 비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은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죠. 소환 조사를 받죠.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은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을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한 상황인데요. 예. 이 경찰은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입건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찰이 지휘를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름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아니 나 좋거든요. 이런 또 얘기를 했다던데요. 그러니까 어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사무실에 가서 그 개소식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그 홍준표 대표가 나를 죽이겠다는데 내가 죽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딜 가도 다 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제 맷집이 세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제 여유를 부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겸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이루라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 김윤호에 대한 그 혐의가 다 풀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좌관도 곧 다음 주 월요일날 그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만 그 회담이 끝난 뒤에 또 다음 주부터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은 또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경찰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TV조선 사옥을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TV조선 기자와 직원들이 그래서 경찰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 침해다. 이런 성명서를 내고 진입을 막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경찰이 30분 만에 철수를 했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상황을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TV조선 수습기자가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죠. 새벽에 경공모 회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로부터 내가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사무실에 그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한번 같이 들어가자라는 것이었는데 이 수습기자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남성과 함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갔고 경찰 압수수색 이후에 그러니까 경찰이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간 겁니다. 그 이후에 현장에 남아있던 태블릿 PC와 휴대전화, USB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들어갔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아침에 바로 선배 기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선배는 즉시 그냥 이걸 다시 현장에 갖다 놔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습기자가 이 지시에 따라서 다시 현장에다가 USB와 태블릿 PC를 다시 돌려다 놨습니다. 이후 태블릿 PC 등은 경찰이 나중에 경공모 회원의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수습기자가 그 물건을 갖다 놓은 게 맞는 거죠. 해당 기자는 입사 4개월 차인 수습기자인데 통상 저희가 6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수습이 아닌 평기자로 취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취재 윤리를 숙지하지 못하고 취재 의혹이 지나쳐서 벌어진 일임을 TV조선은 바로 인지를 했고 이 부분은 TV조선이 메인 뉴스를 통해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또한 해당 수습기자는 그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경찰 조사를 성실히 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PC를 경찰에 요청에 따라서 현장에서 그제 바로 제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 벌어진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 제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경찰은 TV조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저께 뭐 다 현장에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18일 날 이걸 물건을 갖다 놨는데도 바로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혹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핸드폰조차 지금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이걸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 압수수색 이유가 이렇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습기자가 가져간 이 태블릿 PC와 USB 메모리 등을 나중에 출판사에 도로 갖다 놨지만 그 안에 정보가 복사돼서 회사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옥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하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조사하면요 USB 언제 열어봤고 수정이 했는지 복사를 했는지 출력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포렌식.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드루킹도 이걸 다시 리셋하고 포맷을 다시 초기화하는 이유가 포렌식 방식으로 하면 수정한 것까지 언제 열어봤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자, 이걸 하면은 쉽게 과연 이 기자가 뭘 출력을 했는지 뭐 복사를 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수석 기자의 경우에는 개인 책상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뭐 저희 뭐 TV조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사가 수습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등포 관악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동작서에서 먹고 잡습니다. 진짜 압수수색을 하려면 동작서를 가야죠. 동작경찰서 기자실에서 거기서 자고 거기 모든 짐이 다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날 그 파주에서 물건을 갖고 오고 잠을 잔 것도 동작서예요. 그러면 만약에 뭔가를 문서를 갖고 가고 뭔가를 숨겼다 그러면 동작서에 숨기지. 결국엔 그래서 어제 경찰이 집까지 가서 이 수석 기자가 예전에 대학교 때 쓰던 핸드폰, USB, 노트북 또 싹 다 가져갔습니다. 대학교 시절 것까지요? 예, 혹시 거기에 또 뭔가 저장할 수 있다고 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은 이 수석 기자의 생활을 제대로 어떤 그 이 언론의 어떤 이 생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요. 수습 기자들은 거듭 얘기하지만 자기 책상이 없습니다. 이 언론의 좀 비윤리적인 거라 그래야 될까요? 비인권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습은 기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데 그 자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판사님이 영장을 내주셨는데 이 판사님도 한번 언론사에 오셔가지고 한번 좀 참관이라도 좀 해보셨으면은 이게 자기가 낸 발부한 영장이 얼마나 좀 황당한 건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언론사가 성역일 수 없습니다. 법 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법을 따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TV조선의 압수수색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TV조선 압수수색부터 해야 되는 건지 이 선후관계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문 앵커가 지적한 그 형평성 문제, 그 지금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이나 그 보좌관 그리고 이제 다른 혐의가 있는 분들의 조사하던 속도와 지금 그 TV조선을 압수수색하려는 그 속도, 그거는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그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 때 그 JTBC가 그 WK인가요? 그 사무실에서 그 태블릿을 입수했다가 돌려준 적이 있는데 그 사건과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원래 언론에 대한 수사는 잘 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압수수색 이런 거는 그 민주국가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에 그 서경원 의원이 아마 북한 갔다 왔을 때 그거를 한겨레 기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서 불고지죄로 아마 조사를 받을 때 딱 한 번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 그 밖에는 보도와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정권 때 아마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하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세계일보 기자들이 막아냈죠. 그래서 특히 이제 TV조선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김경수 의원이 관련됐다고 처음 보도한 그 언론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왜 그러는지 좀 더 그 의혹이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엄앵카가 얘기한 대로 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과정. 경찰이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러면 검찰이 그걸 이제 청구를 했겠죠. 그럼 이제 법원이 발부를 했겠죠. 그러면은 왜 이거를 다 그대로 해줬을까? 지금 아까 문 앵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짐작이 가는 게 그러니까 그게 TV조선 이 사무실 안에서 이제 그게 다운을 받아서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럼 그걸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TV조선에 있는 모든 특히 데스크들의 컴퓨터까지 다 봐야 되죠.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이 사건 취재한 모든 정보,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그걸 알려줬는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압수수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언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문제도 하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건의 본질이 뭐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과연 이 드루킹 일당이 불법 여론 조작을 했느냐?
그래서 그게 그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을 했느냐.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TV조선 아까 그 수석 기자가 잘못을 했겠죠. 뭐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그거는 그 일부죠. 왜 본질을 놔두고 격가지에 집중을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그 마지막으로 만약에 경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검경 수사권 논의하고 있는데 예. 과연 경찰에 지금보다 더 큰 권한을 주는 게 옳은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국민이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은 우리하고는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먼 존재예요. 사건 예. 사고가 있을 때 그렇죠. 이제 하는데 경찰은 늘 민중의 지팡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만나는 그럼요. 존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존재가 우리를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너무 쉽게 한다면은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하. 이런 여러 측면에서 경찰의 TV조선 압수수색 시도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경찰의 이 언론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좀 다른 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많이 시도가 됐었는데 무산된 적이 사실상 많았었죠. 아까 예. 전에 그 이제 정윤회 문건 보도했던 세계일보도 압수수색이 들어갔지만 역시 기자들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2003년이죠. 검찰이 그 SBS가 청와대 부속실장이 술 접대 받았다 이런 사실을 이제 보도를 하니까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하지만 기자들 반발로 무산이 된 적이 있고 2007년에는 동아일보, 2009년에는 또 MBC 역시 그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지만 또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압수수색이 성공한 사례가 있긴 한데 가장 최근입니다. 2017년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MBC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때는 이제 조금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 김장겸 전 사장 시절 그 부당 노동 행위 혐의 등을 이제 받길 서류 등을 압수를 했는데 예.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이제 그 TV조선에 대한 그 압수수색을 다른 언론사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도 어제 TV조선 본사 앞을 찾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론 자유 탄압은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 탄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언론사 압수수색은 절대 반대입니다.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같이 힘내시죠. 결과를 보고 또 상의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금 공방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네, 뭐 야권 반응부터 좀 언급을 하자면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취재 윤리를 위반하고 절도까지 일어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를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것은 빈대미어서 집에 불 놓는 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또 그 세계일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이 당시에는 압수수색 시도를 비판하더니 정권이 바뀌고 정부 여당이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수사에는 모르쇠, 군뱅이 수사로 일관하면서 드루킹 취재를 벌이는 언론에는 전격적으로 과잉 수사를 펼치는 상황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서 정당한 압수수색을 언론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현 대변인은 TV조선 측이 언론 탄압이라고 맞서면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은 법치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다. 예.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면서 즉각 경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철수를 했습니다만은 영장이 다시 집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글쎄 이제 지금 아까 이게 왜 부당한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이 이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둘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여론도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도 많고 또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경찰이 그러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TV조선 9시 뉴스 보니까 신동욱 앵커가 뭐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네. 권력을 비판하기 위한 취재 보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럼요. TV조선은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수색영장에 나와 있는 날짜는 5월 2일까지입니다. 5월 1일까지요? 예.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수습 기자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옹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법 집행에 있어서 저희도 충실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도 조사를 받았고 제출할 모든 서류들도 그리고 자료들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통렬한 비판을 하고 있고 혹여라도 현행법이 위반되는 게 있으면
그에 따를 겁니다. 다만 지금의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혹시라도 의도성을 갖고 저희들의 언론 탄압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항거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자, 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외국 가서 쇼핑하셨는데 그 대한항공 비서실을 동원하셨어요? 대한항공에 직책이 없으실 텐데 이분은? 그렇습니다. 이 한진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비서실에 어떤 물건을 사라라고 지시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한 언론사가 어제 2009년 대한항공 비서실에서 해외 지점장에게 보낸 사모님 지시사항 전달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입수해서 공개를 한 건데 해당 이메일을 보면은 사모님 지시사항이라면서 제일 좋은 것 2개를 구매해서 보내라. 아, 제일 좋은 거? 네, 반드시 제품 카탈로그를 보낼 것,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보자는 한진 총수 일가의 물품 구입 방식은 그 이명희 이사장이 먼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비서실에다가 그 해외 지점장들에게 이메일을 쫙 돌리라고 공지를 하고 그 후 현지 조사를 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 그 물품을 이제 구매하고 사람이 또 이걸 직접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사내 정산 영수증을 끊어서 송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 동원 말고도 물건 구매 비용과 항공 운송비를 제대로 정산했는지 관세를 제대로 내고 들여왔는지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잘못된 건지는 알았는지 이 해외 물품 구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안에 신경 써라, 보안에 철저해라 이런 당부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보안 얘기 나오면 뭔가 껄쩍지근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이제 해당 언론사의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내용인데요. 이 또 다른 이메일은 2008년 발송된 것으로 제목은 아이템 물건 관련 강조사항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지점장에게 발송한 건데요. 이 물품 운송 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세부 내용을 보면 메일 내용의 최고 경영층 명기 금지, 운송장의 자세한 내용 기입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해라. 물품은 공항 지점장이 직접 챙겨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총수 일가의 해외 물품 구입이 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려는 어떤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해당 지점이 어느 곳인지 또 관련 아이템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계속 며칠 전부터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계속 일관을 하고 있네요. 저희가 보통 홍보실에 전화했을 경우, 취재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대답이 그거잖아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한진가가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뭐 이 가사도우미 고용할 수도 있죠. 왜 이거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현행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고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법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요, 그 제한이 있습니다. 재외동포 혹은 결혼 이민자, 그러니까 뭐 내 남편이라든지,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한국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고용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고,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대한항공 그 필리핀 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 도우미를 그 한국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지사가 좀 조직적으로 나섰다, 조직적으로 조달하는데 관여했다, 이런 취지의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출입국 당국이 직접 한진 총수 일가를 조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뭐 경찰도 그렇고 관세청도 그렇고 지금 아마 고용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조금 보고 지금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건 아까 이루라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직접 실정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지금 관련 조항을 보니까 이거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마 이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흔히 그냥 이제 외국인 분들, 가사도우미 분들이 있어서 그냥 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또 아니군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사안으로 그 고위공직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 이사장이 그런데 이 임산부를
30분 넘게 비를 맞게 했다라는 또 의혹이 나왔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네, 그 이명희 이사장이 호텔 정원을 둘러볼 때 이 소나기가 내렸다고 합니다. 예. 이 홀로 이 우산을 쓰면서도 임산부 직원에게는 우산을 쓰지 말라고 이런 눈치를 줬다는 증언이 나온 것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2010년입니다. 여름이었는데 이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정원을 둘러보면서 담당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때 소나기가 내렸고 이 이사장은 혼자만 우산을 썼다는 겁니다. 한데 이 가운데는 검은색 인부복을 입고 있던 임신부도 있었는데 이 폭로한 직원에 따르면 굉장히 배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이 임신 사실을 절대 모를 리 없었지만 이 이사장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땅콩 회양식으로 비치는 또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이명희 이사장이 항공 안전도 무시하고 또 승무원도 막 뭐라 했다 이런 또 의혹도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계속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한 언론사가 또 이 대한항공 관계자의 제보를 받아 또 보도한 겁니다. 지난 1월입니다. 조 회장과 이 이사장 또 조현민 전무 이렇게 셋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LA로 향하는 비행기에 1등석에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운항 중에 난기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신호가 2번 울렸고 승무원은 규정대로 이 커튼을 열어서 승객들의 상태를 살펴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하필 그 대한항공 승무원이 안전 규정에는 이런 해당 사항이 있어서 커튼을 열었는데 그때 마침 승객 한 분이 그 화장실을 가는 그 화장실 문을 열고 이게 화장실 들어가는 게 보인 겁니다. 이 승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객의 안전을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한 건데 이 허겁지겁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이사장이 아니 왜 커튼을 치지 않고 이 다른 사람이 화장실 가는 걸 보게 했냐 그러면서 노발대발 화를 냈다는 건데 이제 옆에 있던 조 회장이 이게 결국엔 말리고 나서야 이제 화를 멈췄다는 후보입니다. 근데 이 제보자는 뭐라고 했냐면 승무원이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데도 이 운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 이사장이 그 갑질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대한항공이 인천 본부 세관에게는 요청을 받아서 또 좋은 자리를 또 주기도 했다. 세관 직원한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경찰부터 뭐 공정위 그리고 뭐 관세청 뭐 모든 사정기관이 나서서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명품 밀반입 의혹 등으로 지금 대한항공과 그 세관 직원의 뭐 유착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인천 본부 세관 직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일종의 특혜, 아까 말씀하신 그 좋은 자석을 받았다 이런 제보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인데요. 대한항공 간부급이 좌석 배정 담당 직원한테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세관 감식 과장으로부터 내가 이제 받은 요청이다. 8인 비행기 일행 4명의 좌석을 일반석 맨 앞줄 넓은 자리로 옮겨줄 것을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내가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걸 지시를 했는데 좌석 담당 직원이 요청사항 반영해서 했다 이렇게 답신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천세관에게 지금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되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관세청이 발빠른 조사를 하는데도 여전히 이제 그 비판 여론이 그 있는 듯해요. 요거는 약간 이제 문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루라 기자가 얘기한 대로 유착돼가지고 그동안에 서로 이제 서로 돕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비리일지 범죄일지 모르지만 그런 행동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인천세관이 조사하는 게 뭐 과연 타당하고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지금 이제 관세청장이 그 김영문 청장인데 이분이 검사 출신인데 중앙지검 뭐 첨단 수부장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수사에 대한 감각이 빠르고 수사에 대한 의지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관세청이 강력하게 이것 조사 나설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지금 검찰 특수부 출신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아마 검사 출신이 그렇죠. 관세청장에 압수수색도 그러니까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대한항공이요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니 기내식판에서 바퀴벌레요? 그렇습니다. 또 지난 2월에 대한항공의 그 1등석 비행기 안에서 이 바퀴벌레가 발견되는 1등석에서요? 그렇습니다. 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 바퀴벌레는 지난 2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던 비행기 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한 탑승객 부부의 식판에서 이 바퀴벌레가 발견됐고 또 이 해당 비행기의 사무장은 사과를 하면서 철저한 방역을 약속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요. 이 대한항공은 관련 사실을 검역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검역법에 따르면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이 만약에 기내에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즉시
그 항공기 보안 상태 신고서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대한항공은 해당 비행기에 대한 신고서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또 결국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규정대로 지금 수순을 밟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항공기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 안전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바퀴벌레는 전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충이잖아요. 이 기내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엄격하게 검역법에 따라서 까다로운 이 검역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인천공항 검역소 관계자에 따르면 살아서 움직이는 바퀴벌레가 발견된 비행기는 착륙한 그 자리에서 철저한 방역 작업을 끝낸 후 검역 소장에게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복잡한 절차 때문에 결국에는 신고를 누락시킨 건가요? 네, 뭐 항공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지금 비행기 운항 스케줄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고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형 비행기는 청소 등을 마친 후에 곧바로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검역 당국의 절차를 따르다 보면은 운행 스케줄이 이제 펑크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발생한 비행기가 또 대한항공이 하늘 위에 6성급 호텔이라고 자랑할 정도의 고급 기종이기 때문에 운항 스케줄이 항상 빡빡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아마 신고를 하지 않았겠냐 이런 예측이 나오기도 이거 합니다. 1등석이면 이렇게 방처럼 이렇게 누워서 가고 이런 비행기 말하는 거잖아요. 네. 어마무지 좋은 근데 거기서 바퀴벌레가 나왔다? 바퀴벌레는 정말 이 하늘에서도 있는 모양이군요. 정말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는 모양이 바퀴벌레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이 피해 승객의 제보에 따른 언론의 보도라는 점은 저희가 지금 짚어드리는데, 근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한 피해 승객에게 대처했던 대처 방안도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 모형을 줬다는데 이거는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피해 이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뭐 비행기 모형도 주고 아니면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많은데 비행기 모형 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피해 승객 주장에 따르면은 비행기 모형. 그러니까 비행기 모형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도 뭐 수십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보상이라든지 선물로 이제 주기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항공이 이런 지적이 있어 대응 방식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그 고객 소통 창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기내 방역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문의를 했어요. 아까 그 피해 부부가. 예. 근데 답신이 없었고 계속 이제 없으니까 승객이 직접 전화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대한항공 측이 방역 관련 그 증명은 내부 문서니까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 대신 고객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그 모형 비행기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형 비행기 준 게 문제가 아니라 답신도 하지 않고 이게 방역이 제대로 됐냐 물어보니까 내부 정보니까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불쾌했을 테죠. 아니 뭐 방역은 제대로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내부 정보니까 공개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조현민 전 전무요 채용 면접장에서도 그런데 채용장에서도 폭언을 했다는 또 증언이 나왔거든요. 예, 그 승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장에서도 지원자들의 이 서류를 일일이 뒤져보면서 소리를 또 지르고 이 특정 지원자를 무시하고 떨어뜨리라 이런 이제 폭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혹이 계속 있는 건데 제보에 따르면 2016년 대한항공 승무원 최종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폭언도 했지만 임원진들은 아무런 제약을 못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 조 씨가 사내회의에서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 녹취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시끄러! 너 뒤에 가서 내 욕 진짜 하겠지? 그쵸? 억울해 죽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이 정말? 네, 그 조 씨로 추정되는 해당 여성이 직원들에게 고성과 반말을 하면서 급기야는 월급과 인사권을 무기로 협박까지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녹음 파일을 제공한 전 직원은 조 씨의 평소 이런 언행을 견디기 힘들어 회사를 그만뒀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장 폭언 의혹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조 씨도 당시 임원이었고 면접관 자격이 있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면접장 안에서 지원자들을 향해 폭언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 곧 경찰 소환된다면서요? 네, 그 휴대폰을 압수당했었죠. 네. 그 분석 결과가 나와서 아마 이제 곧 소환받아서 2, 3일 내에 아마 조사를 받을 것 같고, 이 조현민 전무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도 우리 그때 방송했듯이 건물 옥상에서 맞아요. 하얏트 건물 공사장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인천 경찰청에서 아마 조사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 전반적인 갑질에 대해서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받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또 관세 문제 그거와 관세청에서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나섰다 그러고요. 그렇죠. 지금 저 장면이죠. 저게 이루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전무의 어머니의 상황이 나오는데, 물론 추정이라고 합니다만은 주변 증언에 의하면 이루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전무의 어머니로 보여지고 있고요. 조현민 전 전무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또 이 상황들도 나오는데, 경찰이 음성 분석을 하면 본인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금세 나올 겁니다. 이 재벌의 갑질 없어야죠. 1분만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요.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이 25도, 대구 24도, 서울이 21도 등으로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햇살이 강한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밤 날씨도 무난하겠는데요.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걸로 보이니까요. 밤부터는 실시간 대기 정보를 유의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내일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요. 특보를 해야 돼서요. 저희 다 도라산으로 갑니다. 도라산 가서 방송하고요. 보도본부 한라인은 월요일에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한라인.